네,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드는 것, 이 지금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고, 이걸 문제 삼아서 징계를 했고, 그러자 또 일선의 경위, 경감들까지 경찰 탄압 중단하라.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 우리를 베고 가라.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 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경찰서장 이번에 회의한 분들은 대체로 이제 총경입니다. 무궁화 4개요. 그리고 3개가 경정, 2개가 경감, 하나가 이제 경위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총경, 뭐 경찰서장이 경무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경찰서장은 대체로 총경급이 많이 하는데 이번에 총경들 전국의 총경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참여했나요? 그 정도로 평가되고 예. 있죠. 그리고 또 본인이 못 가는 경우에는 또 무궁화 화분도 보내고 화상으로도 참석하고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경위 경감들까지 회의를 열겠다고 나서면 박원석 의원 이게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게 약간 긁어부스럼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서 일부 토론에서 우리 신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에 제복을 입은 경찰 군인과 혹은 이제 검찰과 어떤 차등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검찰 지휘부가 오히려 각급 검찰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장려한 회의지만 이번에는 경찰 지휘부의 뜻에 반해서 회의를 연 거 아니냐. 경찰 지휘부가 오히려 문제죠. 경찰의 독립성, 경찰의 위상과 관련된 이런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 지방경찰청장들 불러서 의견 수렴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일선 경찰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걸 이렇게 또 강압적으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누르는 게 오히려 지금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쨌든 경찰도 입법사법 행정 어느 한 부에 의해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내무부 산하 경찰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폭압적인 기구였고 경찰청으로 바뀐 이후에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박종철,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희생됐던 것 못지않게 경찰청으로 독립된 이후에 당장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에 경찰 폭력에 의해서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경찰이 전 반성하지 않았다고 봐요. 때문에 마치 경찰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듯한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아까 이제 황운하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은 행안부 자문기구예요. 그거는 통제기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되려면 법을 바꿔서 합의제 행정기관이 돼야 됩니다. 준입법권과 독자적인 집행권을 갖는. 근데 과연 그럼 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바꾸는 것에는 공감하느냐. 그걸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또렷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경찰이 무작정 반발만 해서는 그것 역시 전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 조금 단순하게 들여다보면은 김은국 대변인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권한을 축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잘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렇죠. 오히려 그 반발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해서 경찰한테 권한을 세게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냥 그렇게 하는 모양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편,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편,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충견 노릇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각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이 사안을 폄훼하거나 또는 서로 간의 비방전으로 가면 무조건 실패라고 봅니다. 경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경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국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경찰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 편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경찰 보십시오.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온갖 뭐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정치권이 오염된 논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역사성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정말 그 과거의 그런 경찰의 잘못된 모습도 봤고 지금 바뀌어야 되는 모습도 다음에 검찰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한 사람 한 사람 지검장 차관급 아닙니까? 경찰하고 비교할 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면서 사실상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검찰에 대해서 그런 수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경찰도 저는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찾으면 된다. 대신에 예. 빨리 이건 저는 백지화하고 다시 의견 수렴해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정부 조직법도 어기고 행안부 장관이 그런 그 법을 어기면서 모든 행동을 이런 일방통행으로 진전하면서 모든 경찰이 반발을 산다. 그러면 국가적인 대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아마추어 이런 모습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요. 작은 정부 부처의 실국 하나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의견 수렴, 뭐 공청회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뚝딱 만들어서 경찰의 시스템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즉흥 행정이고 일방통행 행정이고 독주다. 이걸 국민들께 빨리 바꾸고 제대로 된 행정의 모습으로 갈 때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대로 가면요. 정부가 국민의 불신의 탑을 계속 높이 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차를 잘 밟았으면 경찰 반발 안 했을까요? 반발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경찰 측 의견을 반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노조, 각계 많은 분들과 협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야, 이제 저는 두 분 다 특히 박원석 의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 국가경찰위원회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지 몰라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7명이에요. 위원장 1명에 6명의 위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뭐 같습니까? 변호사. 6명의 위원들은 법대 교수, 그다음에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호사, 여성단체협의 회장, 기자. 그럼 뭐 합니까? 중요한 건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은 어떤 분이죠? 지방경찰청장 하다가 직전에 해양경찰청장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패칭하는 기관이에요. 그냥 모든 걸 다 통과시키는. 그래서 막 이거는 실제로 한데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안은 두 가지. 경찰위원회로 가든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처럼 정말 굉장히 국가공안위원장이 지금도 일본은 장관입니다. 장관. 경찰청 장관이 따로 있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가든지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경찰부로 가야 돼요. 경찰부 장관. 그렇잖아요. 외청인 이상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받은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냐? 경찰국에는 뭐 하는데 16명이에요. 경찰국의 인원이. 장관이 발표한 16명. 세계과. 뭘 하느냐? 핵심은 인사권이에요. 고위 경찰직.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지금까지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경찰청장하고 경찰 사이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청와대 정확하게 말하면 안행부 장관은 패싱, 청와대와 경찰청이 직거래. 다시 말하면 민정수석과 경찰청장이 직거래해갖고 인사를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장관이 하겠다니까 사단이 난 거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죠. 예. 자, 일단 경찰 내부의 반발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 경찰청에 필요한 조치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으니까 충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계속될 사안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0%까지 내려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통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장관들이 좀 열심히 언론에도 나가고 그래라. 김대기 비서실장도 70일 만에 언론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마디가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잠깐 김홍국 대변인 보시기에 이번 경찰 사태는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어느 당연히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 혼란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요,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뭐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데도 그 과정에서도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직접적인 소통과 간접적인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 상황이 더 극대화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일을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신감이 더 커질 것이고요. 당연히 이건 지지율 하락으로 갈 텐데 뭔가 대책을 내놓겠죠.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꼽는데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구조적으로도요. 그 원래 이제 48%그 정도밖에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48%를 얻은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재명 반대 후보 카운터파트에 대한 반감에 의한 그 반사효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일 큰 거는 역시 인사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되신 지 이제 2달 뭐 아직 석 달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할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우리 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일할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예.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고 봤는데 그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워딩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식당에 가가지고 새로 신장 개업한 식당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맛있는 거 기대하고 있는데 대충 내놓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바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예.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었는가 저는 좀 아쉽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OLED, LCD 이런 비교를 했어요. 그 조명이죠. 그러니까 OLED는 소자 하나하나가 발광 빛을 내지만 LCD는 소자 하나하나가 발광하지는 않아도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비서실장은 뒤에서 백라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내려와야지 싶다. 2달 동안 매우 바빴고 조금 정리가 돼서 여러분과 소통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비서실장 역할 어떤 게 적당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대통령마다 틀리죠. 저는 이제 김대기 실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장은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어야 됐는데 별로 이제 김대기 실장이 나름 행정 관료로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고 유능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족한 정치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뭐 한 2-3달 동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행정적인 거 안 살림만 잘해도 됐겠죠. 근데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범 의원은요. 정 변호사 지적이 맞아요. 정치력, 정치적 감각, 정무 감각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관료만 오래 했고 이거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9년 만에 국정에 돌아왔다. 근데 9년 전보다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게 이상해졌다. 거칠다고 해야 될까? 도저히 내가 MB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완전히 이상해졌네라는 느낌을 이게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이 김대기 실장은 이제 워낙 능력 있고 뭐 행정 역량은 출중하다고 평가받지만 장악력, 다시 말하면 수석들 장악하고 무엇보다도 당과 여당과의 관계, 국회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쳐다보는 시각은 좁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일기 내각이나 일기 청와대 분들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연말이나 연초 되면 6개월 지났다. 총체적인 평가가 저는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김대기 실장이면 그동안에 대변인이 있고 본변인 본인이 대통령이 하는 본변인 오늘은 또 비변인입니다. 비서실장이 또 대변한다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왜 대변인이 있습니까? 저도 대변인 했지만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 방향을 잘 전달해서 국민들께 소통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메시지로 국민과 함께 소통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도 계속해서 실언이 나오고 또 주변에서 대변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까? 대변인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되고요.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거대 야당과 같이 협의해서 모든 입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대통령학을 전공 박사 논문이 또 예. 대통령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취임 100일 1년 이내에 거의 모든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성공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사실상 성공은 불가능한 그 정부 구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제대로 리더십 회복하고 관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업무 보고를 장관 한 사람만 받는 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회의장이 함께 배석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거기서 소통하면서 각 실국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장차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완전히 밀실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브리핑만 있고요. 지금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국정 운영의 아마추어리즘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빠르게 비서실장부터 다 개편하고 정무감각, 행정감각 그리고 우리 100만원 넘는 이 관료들이 제대로 일해야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국정을 성공시키는데 이대로 가면 위기 상황에 곧 봉착할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건 빠르게 인사를 혁신하고 일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부처 업무 보고 갖고도 좀 말이 많았죠. 박원석 의원 사실 이 부처 업무 보고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처의 어떤 비전까지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뭐 하루에 막 2개씩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꼬여서 뭐 또 통일부는 당일 취소 뭐 연기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게 시스템이 뭐랄까요? 좀 여전히 안착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좀 즉흥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건 뭐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처 업무 보고 중에 장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한다. 중간에 장관 얘기 끊고 자기 얘기한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이제 국정에 익숙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동안에 부처가 해왔던 일 또 부처가 갖고 있는 비전과 계획 이런 것들을 쭉 듣고 중요한 것에 대해만 대통령이 갈래를 타주면 되는데 세세하게 말씀이 너무 많은 게 지금 시점에 적절한가 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인사 개편 문제가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개편도 인사권자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정무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관료로서 개개인들의 역량이나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되고 또 미디어를 상대해야 되고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즉 대통령의 어젠다를 안착시키려면 상당한 이제 정무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없는 참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걸 선호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뀔까? 그 점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기줄과 관련해서 제 말씀 좀 한 말씀만 첨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태도 이런 작은 게 쭉 쌓여서 이렇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온 건데 더 큰 문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위기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본질적인 위기는 큰 숙제가 오는 게 결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그 준비가 돼 있느냐 내지는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겠느냐. 성적 문제, 능력 문제가 나올 거다. 이 부분을 오히려 대통령은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작은 비판에 뭐 흔들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역시. 경찰 집단 행동에 이어서 소통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은 경찰 문제도 좀 더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면서 추진했다면 낫지 않았을까. 김홍국 대변인 계속 그 부분 강조하신 거죠. 우리 애청자들 의견도 거의 그렇습니다. 부장 정보 아이디 쓰시는 분 임금님은 발가벗고 있다고 국민은 얘기를 하는데 여당과 측근들이 귀를 닫고 있으니 나라가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김도경님 벌써 4명만 모여도 서로 다른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책도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 거지 장관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휴대전화 6150 끝자리 쓰시는 분 조직이 개편되는데 조직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것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의도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제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견 수렴과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원석 의원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정치 외교 통일 분야다 보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북송 어민 사건 이게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점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무위원으로 출석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예. 또 뭐 소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뭐 우리가 좀 전에 토론했던 뭐 경찰국 신설 이 논란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가 거셀 것 같은데 또 근데 오늘 재밌게 박범계 장관이 1번 질문자로- 타자가 박범계 전 장관이래요. 그래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불꽃 튀는 논쟁을 어쩌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시사 1분지에서 오늘 대정부 질문 가운데 좀 재미있는 부분 한번 좀 따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 제작진이 선정한 두 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554 쓰시는 분 윤 정부와 국민들 물과 기름 같아요. 섞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국가를 운영하는 윤 정부 뭘 해도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유혜미님 남편 입원으로 한동안 시청 못하다가 이제서야 남편과 병실에서 본방사수하네요. 아유 하루빨리 나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두 분께는 BHC 치킨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은요. 시사 1분지 유튜브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릉 올림픽파크센터에서 8월 5일부터 매주 금, 토일 진행되는 아이스쇼 티켓이 있는데요. 만약에 나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시사 1번지 와보시니까 어때요? 글쎄요,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오디오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스튜디오 참 좋죠. 네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오늘 김웅욱 대변이랑 두 분 나오시니까 아주 채팅방이 뜨겁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넘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백운기께서 그동안 잘하셨는데 패널도 다 자신의 소신 함께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애청자들도 함께 해주시니까 앞으로 더 좋은 얘기 또 정확한 분석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하시면서 이재명 지사랑 많이 가까워지셨죠. 그렇죠. 같이 자주 앞으로 뵐 이제 기회가 많았으니까. 이재명 의원 뭐 대표도 나가고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깊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 뭐 직접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일단은 밖에 나왔기 때문에 예. 뭐 학계라든가 이쪽에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또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또 존경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돕고 또 대한민국 그런 정치 현장에서 좋은 얘기들이 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셨을 때 이재명 지사 하실 때 뭐가 제일로 그 칭찬할 만합니까? 칭찬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결단력, 예. 또 소신, 약자에 대한 배려, 어.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국실장들도 깜짝 놀랄 그래요. 정도로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을 많이 욕 하고 먹는 있습니다. 것도 많은데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 고쳐야 되겠죠. 예.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